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모델링의 첫 번째 분석 절차 수립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과목을 통해 분석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데이터 수집, 그리고 저장에 대한 과정들을 쭉 공부해봤고, 2과목을 통해 분석 전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전처리 기법들과 데이터 탐색 기법, 시각화 및 통계적 자료 확인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순서상 맞겠는데요. 분석 모델링에 필요한 여러 기법들을 공부하기에 앞서 모형은 어떻게 선정하고 또 분석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분석 절차를 수립하는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 목적과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분석 모형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 모형을 하나 정했다면 이제 분석에 필요한 모형을 정의해야 하는데요. 즉 회계 분석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회계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선정하는 등의 모형의 사양을 정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석 기법이 선정이 되고 분석 모형까지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토대로 모형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할 모델링 작업은 여러 목적이 있지만 주로는 현상을 예측하는 게 되겠죠. 이를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델링하기 전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특징을 발견하고 또 그 특징을 실제로 검증한다거나 혹은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도출한다거나 하는 게 바로 통계적 추론 단계이고 이를 거쳐서 완성된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시켜 기계적으로 현상 예측을 위한 내부 규칙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미지의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게 이제 기계학습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 모형을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해하기 쉬운 게 만약 여러분이 인공신경망 모델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항상 인공신경망 모델만 쓰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즉 모델들마다 각 데이터와의 궁합이랄까요?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분석 목적에 맞게 분석 모형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모델의 단점을 더 보완했다거나 성능을 더 개선시킨 모델들도 있긴 하겠지만 항상 모델들마다 예측력의 순서가 이게 제일 좋고 이게 다음이야 라고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분석 모형을 선정하느냐? 분석 목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수나 형태, 즉 연속형인지 범주형인지에 따라 궁합이 더 좋은 분석 모형이 있습니다. 또한 고차원인지 저차원인지, 통계적 평가나 해석이 필요한지, 모델 내부 정보 혹은 인과관계 등의 파악이 필요한지, 이상치나 결측치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최적의 분석 모형이 어떤 게 될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분석 모형을 선정하려면 어떤 분석 모형들이 있는지를 쭉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뒷장에서 분석 기법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간단히 분석 기법들을 특징별로 분리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기반 분석 모형인데요. 통계적 모델인지 아닌지에 따라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계 기반 분석은 말 그대로 모형 자체가 통계적 가정을 하고 있거나 통계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이런 확률 통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회계 분석이 있죠. 이 통계 기반 분석 모형은 대체적으로 모형 자체가 모델을 해석하는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통계적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가정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만큼 모델 해석도 어려울 테고요. 따라서 모형을 통계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거나 모델 내부 정보를 역시 통계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통계 기반 분석 모형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통계 기반 분석 모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모형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술 통계는 데이터를 확률, 통계적으로 요약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모두 포함하는 부분이고요.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외도, 첨도 등을 계산하는 단계까지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분석 초기 단계에서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상관 분석은 변수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기법이고요. 회계 분석은 잘 아시다시피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즉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분석 기법이죠. 분산 분석은 우리가 회계 모델의 결과 해석을 할 때도 아노바를 수행하는데 이는 회계 분석 내 오차항과 회귀양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집단 내 분산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 밖에도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집단에 대해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 등을 비교할 때 역시 집단 내 분산의 비교로 얻은 분포를 활용하여 가설 검정을 수행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분산 분석은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의 개수에 따라 일원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 다별량 분산 분석으로 구분하죠. 주성분 분석은 앞서 우리가 차원 축소할 때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주어진 설명 변수를 조합하여 그들의 선형 결합으로 서로 독립적인 인공 변수를 유도했었고, 유도된 인공 변수를 다른 모델에 삽입하여 모델링을 함으로써 다중공석성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차원을 축소한다거나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시각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었죠. 또한 타겟값이 없는 비지도 학습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판별 분석은 집단을 구별할 수 있는 판별 규칙을 만들어 집단을 분류하는 기법이고요. 이런 통계적 모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계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비통계적 모델에 비해서는 다소 해석이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모형의 분류인데요. 가장 먼저 타겟값, 즉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켜 정답을 예측하는 기법인 지도학습. 반대로 Y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X들만 가지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정보나 연관 규칙들을 발견하는 비지도학습으로 나누게 됩니다. 또한 지도학습은 Y의 형태에 따라 Y가 연속형일 때는 회귀 분석을, Y가 범주형일 때는 분류 분석을 수행하고 각 분석 목적에 맞는 분석 모형들은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류 분석의 대부분의 모델들이 연속형 데이터에 대한 예측도 수행해주고 있다는 점. 따라서 원래는 일반적인 분류는 저러한데 많은 분류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 모형들이 회귀 분석처럼 사용되기도 하더라 정도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독립 변수만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도 독립 변수가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에 따라 가능한 분석 기법들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연속형이라서 이걸 할 거야, 범주형이니까 이걸 써야겠다 이게 아니고 보통 분석 목적에 맞게 차원을 축소하는 용도니까 PCA, 군집을 나눌 거니까 군집 분석, 상품 간의 연관 규칙을 발견해야지 연관성 규칙, 이런 식으로 모델을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서 목적에 맞게 모델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분류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뒤에 이 모든 모형들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보면 자연스럽게 이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 모형을 선정했으면 분석 모형을 정의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분석 모형을 무엇을 정의하느냐? 예를 들면 회귀 분석을 하기로 했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변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분석 사항이 좋아지는지를 고민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모델 내부에 튜닝이 필요한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델 성능을 결정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모형이 될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바로 분석 모형 정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선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2장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석 모형이 갖는 매개 변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모형의 매개 변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변수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사용자가 정하는 거냐 아니냐, 즉 모델 내부에서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얻어지는 값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고요. 먼저 파라미터는 모델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변수로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산출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수동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종 이렇게 얻어진 매개 변수는 모델을 구성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회귀계수 같은 것들이죠. 저희가 회귀계수를 직접 정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모델이 학습을 하면서 최적의 회귀계수를 추정을 할 거고 이것은 모델의 일부로 저장돼서 예측을 할 때 사용이 되죠. 그 밖에도 인공신경망에서의 각 노드들의 가중치, 활성함수의 각 개수, 서포트 벡터 머신의 서포트 벡터, 회귀 분석의 결정 개수 등이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 가능한 값으로 흔히 모델을 튜닝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조절하는 걸 말하겠죠. 주로 어떤 값이 좋다라고 정해져 있기보다는 데이터에 따라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값이기에 그 값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가 매우 어렵기도 하죠. 예를 들면 신경망 모델의 학습률이라던가 의사결정 나무의 깊이, KNN 모델의 K의 수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분석 모형을 정의할 때는 분석 모형 선정 때와는 다르게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즉 예를 들면 내가 신경망 모델의 학습률을 얼마로 정의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갖도록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해야겠죠. 하지만 예측 정확도만 너무 높이는 식의 선정은 향후
너무 복잡한 모델이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 떨어지는 과대적합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분석 모형 정의 시에는 예측 정확도와 함께 모형의 복잡도, 즉 과대적합 여부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부적합한 모형을 유발하는 몇 가지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형 선택 오류입니다. 즉 궁합이 맞지 않는 모형을 무턱대고 선택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예를 들면 군집 분석이나 KNN 모델 같은 경우는 거리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예요. 따라서 이상치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명목형 변수의 경우 물론 거리를 측정하는 척도가 있긴 하지만 연속형 변수에 비해 그 거리의 의미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즉 남자냐 여자냐의 차이가 의미 있는 기준을 만들 만한 거리로 그만큼 반영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렇게 이상치도 많고 명목형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지식 없이 이런 거리 모델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부적합한 모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변수의 누락입니다.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누락했다면 역시 그만큼 예측 정확도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적합한 모형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 잘못 생성한 변수의 삽입도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의미 있는 파생 변수를 도출하여 모델에 삽입하는 시도는 분석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잘못 유도된 변수를 넣는 것만큼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은 편향의 발생인데요. 편향의 발생은 모델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편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편향은 치우침을 나타내는데 예측값이 정답으로부터 치우친 정도를 얘기합니다. 반면 분산은 예측값들끼리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죠. 회귀 분석 결과를 보고 설명하면 맨 왼쪽은 직선이 추정된 예측값이고 흩어져 있는 점들이 바로 실제값, 즉 정답입니다. 실제값과 정답이 꽤 차이가 있어 보이죠? 따라서 편향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예측값들이 비교적 일직선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예측값들의 분산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맨 오른쪽은 예측값이 거의 회귀곡선 위에 있죠. 따라서 편향은 작으나 예측값들끼리 변동이 크기 때문에 분산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편향도 중간, 분산도 중간인 가운데 그림의 분포가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분류 모델에서의 편향과 분산을 비교해 볼 텐데요. 역시 맨 왼쪽 그림은 분류선에 의해 오차가 있어 편향이 높아 보이고 맨 오른쪽은 분류 곡선에 의해 완벽하게 분류되어 예측값과 정답과 차이가 없으므로 편향은 작으나 예측값들끼리의 변동이 구불구불하게 큰 편이기 때문에 분산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편향은 높고 비교적 분산이 낮은 맨 왼쪽의 경우를 과소적합이라고 하고 반대로 편향은 낮으나 분산이 큰 경우를 과대적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편향과 분산이 둘 다 적당한, 즉 과소적합도 아니고 과대적합도 아닌 경우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가운데 그림처럼요. 이처럼 모델 성능 입장에서 보면 편향과 분산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즉 편향이 커지면 분산은 작아지고 편향이 작아지면 분산은 커지게 되죠. 이번에는 모델의 복잡도와 편향과 분산의 방향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훈련셋은 모델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훈련셋 자체 에러는 줄겠죠. 예측을 잘 수행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검증셋은 테스트셋입니다. 어느 정도 줄다가 너무 복잡해지는 순간 평가에 대한 예측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에러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평가 오차가 커지기 전에 훈련을 멈추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모델의 복잡도가 낮아서 훈련과 평가 에러가 모두 높은 경우는 편향이 큰 경우이며 반대로 모델이 너무 복잡해서 훈련셋의 에러는 작은데 평가셋의 에러는 큰, 즉 과대적합의 경우는 분산이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편향과 분산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도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형을 선택하고 어떤 변수들을 넣고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조정할지 정했다면 실제로 분석 모형을 구축해야겠죠. 분석 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요건 정의죠. 앞서 기획 단계에서 다소 러프하게 목적을 잡았다면 이제부터는 상세하게 분석 요건을 도출하고 명세화하여 수행 방안을 설계한 다음 요건을 확정하게 됩니다. 요건 정의가 끝나면 모델링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서의 모델링이란 실제 분석을 진행하는 단계이며 이때 필요한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모델링 마트의 설계나 구축이 먼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유의 변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모델링을 진행하고 해당 모델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까지 이 단계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평가는 학습용 데이터로 조정한 분석 모형에 검증용 데이터를 적용해서 학습용 데이터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개발 환경에서의 테스트였다면 이제 실제 운영 환경에 맞는 검증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 환경에서도 분석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즈니스 영향도도 평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을 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모니터링이나 데이터 수집 등 필요한 업무들을 자동화하고 또한 성능과 이슈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에 의한 리모델링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에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대략 각 단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정도 그 흐름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분석 요건 도출 단계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분석 요건을 정의하게 된다. 요건 정의 단계에서는 분석 계획서나 WBS라는 업무 흐름에 대한 상세 계획서가 작성되기도 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모델링 상세 내용입니다.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모델링 과정에서는 최적화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뮬레이션의 경우는 말 그대로 여러 상황을 돌려보면서 비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자원, 프로세스 등의 제약이 없을 때 진행하게 되고요. 반대로 최적화 기법은 그에 반해 빠른 시간 내에 의미 있는 값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제약이 있거나 파라미터 값들이 딱딱 상수값을 가질 때 시도하는 기법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모델링 성능 평가는 뒤에 나오는 검증 및 테스트 전에 모델링 자체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로 4장에서 배울 여러 평가 지표들을 활용하여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향상도 등을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의 경우는 처리량과 처리 시간 등도 체크 대상임을 잘 숙지해 두시길 바랄게요. 검증 및 테스트는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운영 적용 직전 단계입니다. 하지만 운영 환경에 테스트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 중인 운영 환경에 바로 테스트를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운영 환경과 거의 유사한 검증용 환경을 구성하고 그곳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영향도 평가에서 투자 대비 효과 정량화 기법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상세 용어까지는 분석기사 범위를 좀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검증이 끝난 분석 환경을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하고 이후 주기적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개발에서 운영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분석 모형을 설계하는 각 단계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외우기보다는 실제 업무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그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리된 형태 그대로 출제되기보다 이 흐름에 대한 이해를 묻는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꼭 단계별로 그 목적과 수행 업무를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